지역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던 이상철마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누구라도 살려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이며 수술 경과는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꺼져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늘 같아 보였지만 그날은 공기가 달랐습니다. 닫힌 문 하나가 세상을 둘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문 안에는 이지혁이 있었고 문 밖에는 지혁을 붙잡고 싶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떨렸고 눈은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숨이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라는 자리 자체가 산소를 빼앗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크모를 달았잖아요. 길어야 몇 주라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심장 안 오면. 그 말은 기도처럼 반복되었고 반복될수록 더 잔인해졌습니다. 김다정은 누군가에게 이상철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여보라고, 당신 어디야라고, 나 혼자 못 버텨라고. 그런데 이상철도 이 복도에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지역이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처치실에 누워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지옥인데 남편까지 쓰러졌다는 사실은 지옥의 바닥을 한 번 더 꺼뜨렸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있었고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성재야, 지혁이는? 박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그 아직은이라는 말이 김다정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직은이라는 말에는 곧 끝이 올 수도 있다가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도는 사람들로 채워졌지만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할수록 불길했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심장이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복도가 멎었습니다. 김다정의 눈이 커졌고 박성재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단어가 반짝하고 떠올랐다가 동시에 누군가가 끝났다는 그림자가 그 단어 위에 덮였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한테 오는 거예요? 교수는 확정이라는 단어를 피했습니다. 대신 절차를 말했습니다. KONOS 절차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우선순위와 적합도가 정리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가능성은 높습니다. 박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여자는 누구입니까? 교수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절차상 확정 전에는 어느 쪽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다는 말이 묘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순간 복도 한편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환자분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요, 짧게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성재가 붙잡을까 하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은호라는 걸 성재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지은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혁 선배, 저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이지혁의 시선이 천천히 지은호에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은호야, 나 살 수 있어? 지은호는 대답을 바로 못했습니다. 살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되는 순간 지혁의 마지막이 더 잔인해질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선배 심장 제안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공포가 먼저 스쳤습니다. 누구 심장이야?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담당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수술 준비합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지혁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가 멀어지는데도 지은호 손끝은 아직 지혁의 온도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근데 선배, 저 여기 있어요. 끝까지 있을 거예요. 복도 끝으로 침대가 사라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다정이 갑자기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심장이 오긴 오는 거지. 오긴 오겠지. 그때 응급실 쪽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며 간호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뇌사 절차 연락. 단어들이 복도 소음에 묻혀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지나간 뒤 박성재의 등골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은 켜진 뒤로 한 번도 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표시등 아래 서 있는 사람들에겐 그 불빛이 심장처럼 보였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이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붙잡고 있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김다정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다정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이상철 환자분 지금 상태가. 김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남편이요? 아니, 지금 지혁이가 지금 수술 중이라서. 이상철 환자분은 현재도 의식이 없고 혼수 상태입니다. 외상 수치가 불안정해서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뇌사 상태는 아닙니다. 뇌사 상태는 아니다. 그 말이 김다정에게는 이상한 방식으로 더 무서웠습니다. 뇌사가 아니라는 건 죽음과 삶 사이에서 더 오래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아니, 너는 여기 있어야지. 지혁이 내 친구잖아.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갈게요. 지혁이 친구니까 제가 둘 다 붙잡아야죠. 박성재가 계단 쪽으로 급히 사라지자 복도에는 다시 김다정과 지은호, 그리고 빨간 불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불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밤이었습니다. 그때 문투르로 의료진의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리듬 잡아 다시. 혈압 떨어집니다. 김다정은 두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의자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잠깐만요. 환자분 상황이 변해서요? 심장 리듬이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원래 심장 기능이 너무 약해서 수술이 끝나도 바로 안정될 거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의료진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도 고비라는 단어로 현실을 말했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가 아직 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빠른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이지환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쪽은 아직 혼수라고 합니다. 뇌사 판정은 아니래요. 다만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다고.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뇌사가 아니라는 건 그 심장이 아니다라는 뜻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정순이와 지강호가 도착했습니다. 정순이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다. 괜찮다. 정순이의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라 주문 같았습니다. 잠시 뒤 박성재가 숨을 헐떡이며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김다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쪽은 지금도 혼수고요. 뇌사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김다정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혁이는? 박성재는 고개를 들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었습니다. 도착했다는 말 하나로 복도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가 끝났고 그 끝이 지금 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의료진이 다시 문틈으로 나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심장 리듬이. 김다정이 비명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 번 희망을 줬다가 다시 빼앗는 방식으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나왔습니다. 눈빛은 피곤하고 얼굴은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 속에 아주 미세한 가능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심장은 붙었습니다. 김다정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호흡 붙었다고요? 네. 이식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거부 반응, 출혈, 리듬 문제 앞으로 몇 시간, 며칠이 가장 위험합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환자분에게 자극이 될 만한 이야기는 최대한 나중에 하셔야 합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극이 될 만한 이야기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이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었는지 중환자실로 옮기는 동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호는 멀찍이 서서 침대가 지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침대 위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지역은 아주 미세한 의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깬 건 아니고요. 자극 주면 안 됩니다. 짧게 조용히 손만 잡고 나오셔야 해요. 김다정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김다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지혁이한테 숨이잖아.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눈을 완전히 뜨지 못했지만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나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숨만 쉬어요. 그때 이 지역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호.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음 말을 이어가듯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님, 지금 다른 병동에 계세요. 선배 걱정하지 말아요. 그 순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셔야 해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선배, 나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선배도 나한테서 도망가지 말아요. 밖으로 나온 지은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김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쪽 혈압이 또 떨어졌대. 의료진이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대. 김다정이 얼굴을 가리고 무너졌습니다. 안 돼, 그이까지 안 돼. 그 순간 복도에 서 있던 모두의 머릿속에서 같은 그림이 번쩍했습니다. 상철이 죽고 상철 심장이 지역에게 가는 그림. 하지만 결정적으로 의사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뇌사는 아니다. 뇌사가 아니라면 심장은 어디서 왔는가? 그 질문이 이제 복도에 남은 마지막 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지역은 다시 아주 잠깐 눈을 떴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다시 면회에 들어갔고 지역은 숨을 들이켰다가 힘겹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은호네 가슴 이상해. 내가 아닌 것 같아. 선배, 그럴 수 있어요. 수술하고 나면 다들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 복도로 나온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선배, 지역 선배가 방금 누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어요.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공식 절차로 들어온 뇌사 기증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이 곧 누군가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것.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성재는 병원 계단 쪽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재의 얼굴은 통화가 끝나자마자 더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복도로 돌아왔을 때 지은호가 그의 얼굴을 먼저 읽었습니다. 성재 씨, 무슨 일 있어요?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기증자 쪽에서 전달할 게 있다고 하네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다정도 숨을 멈췄습니다. 기증자 쪽에서요? 그게 가능한 일이야? 원칙상 병원이 직접 전달할 수는 없대요. 그런데 유가족이 어떤 방식으로든 꼭 전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김다정은 그 말에 더 흔들렸습니다. 유가족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두꺼운 갈색이었고 겉면에는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전달을 요청한 편지입니다. 지금 당장 열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분이 안정되고 가족분들이 준비되셨을 때 그때 전달하는 게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김다정은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겉봉에 적힌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은 가족분들께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성재는 결국 봉투를 코디네이터에게 다시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보관해주세요. 지금은 지혁이부터.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봉투는 다시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열리게 될 문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아무도 못 듣게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제발 내일도 숨 쉬어요. 내일도 이름 없이 버텨요. 제발. 그러나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을 숨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누군가의 마지막은 이미 종이 위에 쓰였고 그 종이는 이미 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 봉투를 여는 순간 상철 심장이라는 쉬운 결말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두가 상상하지 못한 이름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선택. 이 지역의 수술이 끝났다는 말이 떨어진 뒤에도 병원 복도는 끝내 숨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살렸습니다라는 말은 기적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라는 말로 다시 뒤집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했고 지은호는 웃으면서도 죄책감을 삼켰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지혁의 가슴은 분명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르내림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김다정은 유리문 앞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혁이 숨만 쉬어. 숨만. 그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이 아주 짧게 의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지혁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나 살았어? 지은호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살았어요. 선배,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지혁은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가슴이 낯설어.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지혁이 본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들어왔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낯설어요. 선배, 그냥 나만 봐요. 그 순간 이지혁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지은호는 그걸 붙잡듯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지은호에게 김다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래 우리 지혁이 뭐래? 살았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낯설대요. 김다정은 그 말을 듣고 한순간 웃을 뻔했다가 바로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낯설다는 말은 누군가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말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였습니다.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절차, 서류, 비공개, 환자 안정 후 안내. 중요한 말은 늘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로 봉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박성재에게 지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성재 선배 심장 확정인가요?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정은 확정인데 우리가 알면 안 되는 확정이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파국이 숨어 있다는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봉투는 약속대로. 박성재는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보여주는 순간 이 복도의 공기가 다른 방향으로 폭발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환자실 앞 복도로 코디네이터가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박성재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계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김다정과 지은호, 이지환이 따라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지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기증자 쪽에서 남기고 간 편지입니다. 원칙상 병원이 직접 전달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유가족이 끝까지 요청했다고. 김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박성재가 마른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기증자 고성희입니다. 공기가 뚝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봉투를 잡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김다정은 무릎이 풀리듯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이 이 병원 복도에서 나오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왜? 어젯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답니다. 보호자 연락도 늦고 처치가 늦어졌고 결국 뇌사 판정이 내려졌대요. KONOS로 올라갔고 응급도랑 적합도에서 지혁이가 가장 위급한 축이라 매칭이 됐다고. 김다정이 숨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심장이 지혁이한테 들어갔습니다. 지은호의 눈물이 한 번에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이해할 수 없음과 이해해야 한다는 강요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치 폭발물을 다루듯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삐뚤었습니다. 누군가 울면서 쓴 글씨였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그 첫 문장만으로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너를 버린 것도 나고 너를 다시 이용하려 한 것도 나야.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바꿔치기 하면서 살았어. 무너질 때마다 너희를 붙잡고 살려고 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지은호는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아. 사랑은 빼앗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라는 걸. 은호야. 지혁이 옆에 있어. 지혁이는 살고 싶어 했어. 그 마음 내가 가장 잘 알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 사람만은 사라졌으면 좋겠어. 지은호가 그 문장을 읽고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결말을 강요하는 편지였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판을 뒤집었습니다. 죽음으로 마지막 한 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지은호는 오열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린 사람이 죽음으로 다시 자신의 삶에 끼어든 그 모순이 지은호를 찢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 심장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쪽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반응이 옵니다. 이지혁은 눈을 떠 있었습니다. 아직 흐렸지만 분명히 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주변을 훑다가 지은호를 찾았고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나 누구한테 빚졌어? 지은호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대신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 빚진 거 없어. 너는 그냥 살아. 살아서 갚아.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은 가슴에 손을 올렸고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야겠네. 진실을 마주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병원 밖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으뜸병원 오늘 밤 장기 이송. 심장 이식. 기증자 유명 인사라던데. 이 한 줄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박성재에게 물었습니다. 성재 씨, 이제 선배가 알게 되는 거죠? 김다정은 지은호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혁이 지켜줘야 해. 그날 새벽 이지혁이 잠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다가 흘린 말이었습니다. 기증자 유가족이 편지 남겼다.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편지. 지은호가 호출을 받고 들어갔을 때 이지혁은 이미 눈을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내 심장 기증자 누구야?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진실을 알면 선배가 무너질까봐.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미 무너지고 있어. 모르는 게 더 무서워.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게 낫다고요. 지은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증자 고성의 시였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선배를 살려달라고 마지막에 편지를 남겼어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서 뛰는 것이 남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만진 사람처럼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난 그 사람 죄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거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는 선배죄 아니에요. 선배는 그냥 살아야 해요. 이지혁은 눈을 뜨고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충격도, 두려움도, 이상하게도 어떤 결심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 그럼 더 살아야겠다. 며칠 뒤 박성재는 병원 행정팀으로부터 또 다른 봉투를 전달받았습니다. 기증자 유언장 형태의 추가 문서가 지은호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은호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장례 절차를 지은호가 결정한다. 어떠한 화환, 어떠한 조문, 어떠한 언론 공개도 원치 않는다. 장례는 조용히 치른다. 대신 지은호가 원한다면 고성희의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라도 끝내도 좋다.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다가 제대로 내쉬지 못했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선택을 지은호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답게 해라. 지강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마음대로 해. 내가 옆에 있을게. 살아남은 사람들. 이지혁이 회복하면서 병실에서 중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다정과 이지환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이지혁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환아,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직 혼수야. 근데 뇌사는 아니야.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뜨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한마디에 김다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 심장 원하지 않았어. 근데 왔고 붙었고 뛰고 있어. 그러면 나는 살아야 해. 그 심장이 나한테 온 이유가 뭐든 간에 내가 죽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지은호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선배 살아야 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은호야,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마. 너는 너 상처 내 거야. 아무도 기증했으니까 용서해라 같은 말로 내 상처를 바꾸면 안 돼. 그 말이 지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그걸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서 내 옆에 있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야. 며칠 뒤 이상철은 혼수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김다정은 이상철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당신. 이상철은 힘겹게 눈을 뜨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혁이 살았어요. 우리 지혁이 살았어요.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이제 조건 따지고 싶지 않아. 박성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조건은 사람을 못 살린다. 나 무서웠어. 우리도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더 붙잡자. 끝나기 전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약속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불안을 서로가 붙잡아주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 엄마가 죽었는데 이상하게도 너무 복잡해. 복잡한 게 당연해. 그 사람은 너한테 엄마였고 또 너를 망가뜨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상처를 돈으로 덮지 않는 방식. 그럼 같이 쓰자. 우리 둘이. 두 사람은 공동 저자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영나의 그림과 지환의 문장이 만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화환도 조문객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사진 앞에서 오래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를 살린 그 심장만큼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현실을 내 삶에서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지혁은 회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고 검사도 계속해야 했고 무리하면 바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호가 병원 옥상에서 지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햇빛은 따뜻했습니다. 선배, 나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이지혁은 한참을 지은호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비혼주의 이제는 잘 모르겠어. 지은호가 울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하자. 그 말이 지은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혼은 로맨스의 끝이 아니라 이 고통 이후에도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네. 선배. 우리 살아서 같이 살아요. 결혼식 날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김다정과 이상철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도 같은 날 함께 서약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화는 뒤편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지은호는 잠깐 바깥에 나가 고성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살아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프고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이 아픔을 가지고 내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바다였습니다. 지혁은 바닷가에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지은호가 옆에 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춥죠? 아니, 나 따뜻해. 지은호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서 뛰는 거죠? 응. 그래서 나 이제 함부로 안 죽을 거야. 그럼 우리 매년 와요. 살아서. 그래. 매년. 살아서.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를 삼키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바다처럼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흘렀습니다. 이 지역은 살아남기로, 지은호는 곁에 있기로, 가족들은 다시 붙잡기로, 각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 바닷바람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모든 게 해결됐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날들이 이제는 정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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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드라마를 마치며 사람들은 흔히 마지막 회가 모든 것을 정리해준다고 믿습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용서받았고 누가 살아남았는지 무엇이 결론인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말은 박수로 닫히지 않고 어떤 상처는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남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이 지역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던 날, 이 지역은 본능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뼈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리듬이 느껴졌고 그 리듬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안도보다 먼저 누군가의 끝 위에서 내가 서 있다는 감각이 그를 묵직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죄책감이라기보다 숙제에 가까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지고 가야 할 무게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이제부터 매일 살아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과 감염 위험, 거부 반응 검사, 잦은 외래, 방문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혼주의라는 말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말도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일 때가 무서웠습니다. 조용해지면 가슴에서 들려오는 리듬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밤 이지혁이 잠들지 못하고 가슴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본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지금 또 무서워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옆에 누워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숨이 되어줄게요. 선배는 그냥 제 손 잡고 리듬만 믿어요. 그 말에 이지혁은 잠시 눈을 감았고 오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사람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 너무 선명해서 울었습니다.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주문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얼굴은 더 늙어 있었고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애가 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살았다는 기쁨이 오기 전에 왜 살았는지를 먼저 견뎌야 하더라.
김다정의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혼수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순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낸 소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지혁이. 그 이름을 부르는데 온 힘을 다 써야 했습니다. 김다정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울었습니다.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이상철은 나중에야 아주 늦게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신 데려가 달라고 빌었는데 데려간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하면 너무 잔인해질까봐, 답을 안 하면 더 잔인해질까봐 다들 침묵만 했습니다. 마처 세대는 이 이야기의 숨은 심장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부양해야 했고 누군가는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유예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집의 기둥으로 서 있어야 했던 이상철은 나는 이제 쉬어도 되나라는 질문을 끝내 목구멍에 걸고 살았습니다. 김다정은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기 감정을 조용히 접어두는 법을 배웠고 그 접힌 마음이 어느 날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약해진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강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이름은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고성희가 남긴 편지는 누군가에게 축복이 아니라 끝내 도망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남는가? 고성희는 평생 욕망을 선택해왔고 마지막에는 기묘한 방식으로 속죄처럼 보이는 선택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곧바로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고성희를 쉽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그동안에 버려진 시간이 아무렇지 않았다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지은호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그 사실에 묶여 살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은호가 자기 삶을 되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은호야,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마. 너는 너 상처 내 거야. 아무도 기증했으니까 용서해라 같은 말로 내 상처를 바꾸면 안 돼. 그 말이 지은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가 늘 두려워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세상이 기증했으니까 좋은 사람이다라고 고성희를 미화할까봐, 그리고 그 미화가 자기 상처를 무효로 만들까봐. 이지혁은 지금 그걸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습니다. 화환도 조문객도 기자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의 사진 앞에서 오래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를 살린 그 심장만큼은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현실을 내 삶에서 어떻게든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간호하러 왔고 그 다음에는 버티러 왔고 나중에는 그냥 곁에 있기 위해 왔습니다. 지은호는 늘 밝은 얼굴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혁이 눈을 떴다가도 불안에 휩싸이면 그 불안이 다시 심장으로 내려앉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눈물을 자주 삼켰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괜찮아요라는 말을 숨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아지게 만들려고 내뱉는 주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밝았습니다. 해맑고 긍정적이라는 말은 때때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지 보여주는 다른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버려진 딸로 시작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은호가 진짜로 강했던 것은 절망을 경험했는데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지은호는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건 로맨스가 아니라 관계의 윤리였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라는 것. 박성재는 병원에서 가장 조용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혁이의 친구라는 이유로 가장 가까이 있었고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울고 싶은 순간에도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사와 말했고 서류를 챙겼고 가족들을 부축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고백이나 손잡음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박성재는 그 복도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더 솔직해졌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이 빠르고 손해를 싫어한다고 스스로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고 나서 이수빈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겁이 많았다. 돈 많고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그런 남자가 날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박성재가 밤새 잠도 못 자고 복도를 오가던 모습을 본 뒤로 이수빈은 처음으로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무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수빈은 박성재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들게. 너 혼자 다 들지 마. 그 말은 어른이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수빈이 변한 것은 계산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계산의 바깥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때때로 손해였습니다. 기다림이었고 불안이었고 함께 무너질 용기였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오히려 가장 비싼 선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던 사람이 누군가의 짐을 같이 들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그녀의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화는 조용히 자기 길을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요란하게 세상에 선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시간을 지켰습니다. 박영나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이지화는 말수가 늘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것이라는 걸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영란은 엄마의 욕망 속에서 그림자 같은 청춘을 살았습니다. 이지화는 배신으로 마음의 뼈가 부러진 채 살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벽하게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서로의 상처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지워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가 있어도 앞으로 걸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함께 글을 쓰고 함께 작품을 만들며 과거를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 저자로 작품을 냈습니다. 제목은 짧았고 내용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독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박영란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밀로 태어나고 누군가의 욕망으로 자랐지만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박영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는 식당을 지켰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병원에 붙어있는 동안에도 불을 껐다 켰다 하며 가게를 열었습니다. 딸이 돌아올 집은 있어야지. 그 말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지강호는 말은 퉁명스럽지만 행동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강호는 지은호에게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라도 먹어. 누나 쓰러지면 우리 집 끝이야. 그 말은 투박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국을 먹으며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를 살리는 방식으로 남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종종 거창한 말이 아니라 밥 한 그릇으로 남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식당 불빛, 말없이 끓여놓은 국, 누나 쓰러지면 우리 집 끝이야라는 투박한 진심. 그 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누군가가 무너질 때 돌아올 자리를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인생을 대신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잠깐 쉬어갈 바닥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은 봄에 있었습니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의 공기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살아서 다행이라는 울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식장에 들어서며 잠깐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의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귀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이지혁의 손을 잡았고 이지혁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도망 안 갈게. 지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번엔 우리 둘 다 도망 안 가요. 박성재와 이수빈도 같은 자리에서 서약했습니다. 이수빈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 조건만 따지고 살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 나도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더라. 박성재는 손을 꽉 잡고 답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지킬게.
김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상철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반대하던 마음이 풀렸다는 울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남으면 결국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울음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이지혁은 잠깐 혼자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리듬이 전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지은호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선배,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무서워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은호가 그의 팔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무서워도 같이 살면 돼요. 그 말이 그들의 결혼 서약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지혁이 예전에 바닷장을 부탁하던 그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늘 같아 보였고 파도는 늘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그 바다 앞에서 이지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안에 뛰는 게 이제는 죄가 아니라 약속 같아. 지은호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지혁은 바닷가에서 지은호의 손을 잡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늘 똑같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도 결국 반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섞일 때 그게 인생을 바꾸는 화려한 순간이 됩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다짐이 그의 새로운 심장처럼 천천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지혁은 오래 숨을 들이마신 뒤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매년 여기 올 거야. 살아서.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년. 우리 같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한 문장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이 사람을 바꾼다. 화려한 날은 결혼식 같은 한 장면일 수도 있고 병원 복도에서 들은 살았습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그 미움에 갇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밤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함은 빛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의 선명함이었습니다. 마처 세대가 겪는 복잡한 현실은 사실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산다고 믿었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정작 나는 사라지기 쉬웠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사라진 나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필요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사랑을 삼키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란 희생의 시스템이 아니라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철학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상철은 조금 더 천천히 걸었고 김다정은 더 자주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전보다 덜 혼자서 짐을 들었고 이수빈은 사랑을 조건이 아니라 약속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나와 지화는 상처를 작품으로 옮겼고 순이와 강호는 불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이제 행복할 거야 라고 외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조용히 말하면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내일도 같이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도는 밀려왔다가 빠져나갔고 그들의 날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려한 날들을 기원합니다.